박형준의 생각TV. 네, 안녕하십니까. 전환기에는 항상 여러 복도와 출구가 있습니다. T.S. 엘리어트가 얘기한 것이죠. 전환기에는 항상 그 위험한 출구가 있고 또 그 출구로 잘못 나가면 끝없는 터널이 이어지는 거고, 우리가 그 출구를 잘 선택을 하면 새로운 밝은 평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환기의 지도자 또는 그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그 19세기 말에 이 한중일의 운명을 가른 생각의 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나라의 그 1945년 해방 이후에 또 한 번 그런 전환의 기로가 나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 역사를 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시대나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얘기들만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물론 공이 있고 다 과가 있죠. 과에 대해서 우리가 과소 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그 공에 대해서 또 가감없이 평가해 주는 것도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적으로 말해서 1948년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의 구축과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걸어왔던 국가의 노선, 이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옳았고 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한 원천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또는 그때 만약에 뭐 확률적으로 보면은 한반도가 공산화될 확률이 굉장히 컸던 국면인데, 공산화됐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겠죠. 왜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1945년 이후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나라 가운데 국민소득 50달러의 나라가 3만 달러의 나라로 바뀐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이 국가 연구자들이나 경제 발전 연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어도 20세기 후반에 가장 성공한 국가 모델을 이룬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모델을 중국이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발전도상 국가들이 한국형 발전 국가를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원형을 만든 게 1945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제도 개혁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장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될 때 기본적으로는 그런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식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근데 그 뒤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게 하는데 저는 두 가지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농지개혁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개혁입니다. 농지개혁은,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농지개혁 중에 하나입니다. 농지개혁을 통해서 우리 농촌에는 전통적인 지주계급, 천석군, 만석군이 없어졌습니다. 3정보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다 팔아야 했고요. 그리고 그 농촌에 소위 소농체제를 확립을 했고, 그 소농들 간의 경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지주계급이 없었다는 것은, 전통적인 지주계급이 사라졌다는 것은 많은 나라들이 겪었던 기존의 봉건적 질서 또는 전통사회에서의 어떤 지배계급들이 근대화를 발목을 잡는 이런 힘이, 그런 기득권의 저항력이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를 이식하기에 또는 새로운 경제 환경을 만드는데 대단히 유리한 조건을 만든 것이죠. 이 농지개혁이 대한민국 뒤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개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 자신이 프린스턴 대학 박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교육의 장점을 누구보다 아는 사람이고요. 독립협회 때부터 애국개몽운동을 통해서 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고,
그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누구보다도 이 교육에 그 희망을 걸고 거기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당시 GDP가 상당히 적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교육에 쏟아부었고 그리고 그 의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한 조사에 의하면 한 78%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이승만 정부 하에서 이 의무 교육이 확산되고 지난번 한번 그 독일을 얘기할 때 프로시안 교육이 독일의 발전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그 48년 이후에 의무교육이 그 실시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50년대 후반이 되면 문맹률이 2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똑똑한 국민이 된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교육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배고픔을 참아서라도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교육열이죠. 이 교육열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서 우수한 노동력을 창출하도록 만들고 그들이 산업 각 분야로 배출이 되면서 한국의 어떤 그 노동력의 우수한 그 질이 확보됐던 것이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발전을 일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개혁이 그 뒤에 그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은 아주 지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자면 그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일종의 생산기지 역할을 그 일부분 한 것 아닙니까? 경공업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한 건데 당시 미국이나 이런 국제 분업 구조하에서 그 선진국들이 라틴 아메리카가 지역적으로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생산기지로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했느냐? 거기는 사회가 진짜 양극화되어 있고 그 대부분의 인구들이 문맹이고 또 이 교육받은 노동력이 대단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기지를 그쪽으로 보내는 게 어려웠던 거죠. 한국이나 대만, 이게 아시아에 있었던 나라들이 교육 수준이 높은 국민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생산기지가 되더라도 생산성이나 그 제품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을 그 이승만 시대에 하여튼 제대로 세워놓은 거 이게 그 뒤에 경제 발전에 대단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골격들을 이때 다 만들어놨어요. 그 재헌헌법 이후에 그 선거민주주의가 도입이 돼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거가 다 치루어졌습니다. 전쟁 통해도 치루어졌고 그 이후에도 치루어졌고 물론 그 선거가 부정부패나 부정선거의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승만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쫓겨나게 되지만 그러나 선거민주주의가 그 대한민국에 정착됐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들이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의식이 개화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국민들의 민주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 민주화를 위한 그 국민들의 투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어떤 이 선거 민주주의를 통한 정치의식의 개화, 또 그걸 뒷받침하는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이 50년대에 이미 상당히 그 비판적 언론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그 언론의 기능들이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또 이승만 대통령 체제 하에서 이 사법권의 독립, 이걸 이룬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김병로 대법원장을 임명해서 김병로 대법원장은 상당히 배짱이 있는 분이고 그분은 대통령이 얘기를 해도 꿀리지 않는 이런 기계를 가진 분이었죠. 이런 분을 초기에 대법원장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분이 그 대한민국 그 사법부의 힘을
초기에 잘 구축해 놓을 수 있었고 그 영향이 그 뒤에도 계속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상권 분립의 체제가 어느 정도는 확립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정권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주변에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부정선거나 부정부패 때문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결국 4.19 혁명으로 하야를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한 비판은 비판대로 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 공산화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어내고 미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동맹을 이끌고 와서 사실 그때 세계 정세를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민족 지도자는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주 그 역동적인 세계 질서 속에 그 힘의 관계 속에 대한민국이 어디와 편을 먹어야 될 것인지, 어디와 동맹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노선을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뚜렷한 그 식견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는 이승만 대통령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위험도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새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그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그 본따서 이루은 각 분야의 개혁, 그리고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농지개혁과 교육개혁이 대한민국의 그 다음 미래를 여는데 중요한 초석을 닦았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 3.15 부정선거나 그 뒤에 여러 가지 어떤 그 권력의 남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는 권위주의적인 요소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과를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공이 덮고도 남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 대통령 시기의 개혁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 발전이 그런 이승만 시대의 그 토대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승만 시대에 이루어졌던 그 시장 경제와 그 시장 경제를 그 주도할 새로운 기업들의 창설과 확산, 이것이야말로 그 뒤에 대한민국 고도 성장을 이루는 토대가 됐고, 300산업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승만 시대에 이미 경제발전 계획이 그 경제부흥국 중심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또 전쟁 이후에 1960년까지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이 5% 이상이었다는 최근의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승만 시대가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약탈적 국가였다든지 또는 발전국가 이전의 어떤 그 굉장히 후진적인 그런 국가였다든지 하는 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사실은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이승만 시대와 박정희 시대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대한민국이 기로에 섰던 해방 공간에서 이승만 정부가 무엇을 했고 그것이 그 뒤에 대한민국의 번영을 어떻게 가져왔는가, 또 이때 새로운 전환기에 지도자의 생각, 또 그 나라의 노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다. 박형준의 생각TV.